똑같은 컬러를 벽면에 넓게 칠하는 거하고 샘플러 보는 거하고 완전 다르다는 소리야. 이게 뭔 개똥 같은 소리냐면, 유튜브 친구들 안녕? 잊을만 하면 찾아오는 인슈형이야. 자, 오늘은 예정대로 페인트를 좀 다뤄볼 건데, 이 페인트라는 게 뭐 원체 다들 잘 아는 자체다 보니까 일일이 알려주기보다는 뭐 페인트에 대한 잘못된 인식 뭐 이런 걸 좀 바꿔보자고. 우선 페인트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벽지야. 페인트가 아니라. 다들 그러잖아. 벽지를 할까? 페인트를 할까? 페인트를 하면 비용이 올라간다. 예산이 좀 빠듯하니까 난 벽지로 하겠다. 뭐 이러는데 아니야. 요즘엔 벽지도 오돌토돌한 엠보가 거의 없는 페인트 같은 벽지가 대세거든. 엠보가 없다 보니까 시공이 예민해지고 인건비도 2배 가까이 드는데 도배사 인건비도 엄청 비싸졌단 말이지. 페인트를 하나 도배를 하나 비용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건 아닌 게 도배와 페인트의 추후 보수 비용까지 짚어봐야 되는 거거든. 도배와 페인트의 내구성도 좀 살펴봐야 되는 게 마감 자재의 내구성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 도배가 페인트보다 내구성이 좋다고 착각하는 거야. 아니, 모든 인테리어 마감재 중에서 가장 내구성이 약한 게 도배고 내구성이 약하다 보니까 가장 높은 기술력을 가진 작업자들 중에 하나가 도배사야. 내구성도 내구성이지만 보수가 더 큰 문제인데 인테리어를 할 때 도배를 하든 페인트를 하든 그 이후 공정에서 가구 공사를 하거나 세팅 공사를 하면 마감면을 훼손시킨 일이 빈번하게 발생해. 그럼 보수를 해야 될 거 아니야. 페인트는 보통 한 명이 들어오거나 자체적으로 보수가 가능하지만 도배는 최소 2명이 들어와야 되고 요즘 유행하는 엠보 없는 페인트 같은 벽지들은 굉장히 민감해서 폭발을 해도 티가 나는 거야. 뭐 어쩌겠어. 면 전체를 시공해야지. 끝이 아니야. 공사가 끝난 후에도 도배면은 언제고 훼손될 수가 있잖아. 페인트는 소비자가 자체 보수를 하거나 최소한의 인력을 써도 되는 반면에 도배는 그럴 수가 있니? 무조건 팀을 부르거나 그냥 오염된 채로 사는 거야. 마감재라는 게 그 상태로 천년만년 유지된 녀석들이 별로 없거든. 있다면 타일류인데 벽면에 타일을 시공하는 게 마냥 좋은 건 아니야. 비용도 비용이지만 타일 벽면을 선호하는 사람도 있겠으나 페인트나 도배처럼 뭔가 부드럽고 아득한 느낌이 없어. 어찌되었든 실질적으로 많은 비용 차이가 나는 부분은 도배냐 페인트냐의 문제가 아니라 목공사 부분인데 내가 여러 번 강조하지만 목공사를 한 집하고 안 한 집하고 비교하는 것부터가 잘못된 거야. 공간의 수직 수평이 안 맞아서 걸레바지 이런 건 다 휘어있고 바닥이나 천장이 만나는 부분들이 차라리 내가 공사하는 게 낫겠다 싶을 정도로 어설프고 가구 옆에 서라운드들이 붙어있는데 도배와 만나는 곳들을 보면 수직이 안 맞으니까 전부 실리콘으로 칠해놓은 거야. 3개월만 지나보라고. 실리콘이 전부 노랗게 변색될걸? 다 떠나서 집에 내가 원하는 곳에 콘센트를 두고 싶다거나 한국형 스위치가 아니라 예쁜 유럽형 스위치를 쓰고 싶다거나 집안에 IoT 시설을 접목하고 싶다거나 이것도 저것도 그것도 안 되는 게 너무 많아. 결국 10년, 20년 전에 만들어진 집을 그때 그 시절로 원상복구하는 건데 어떻게 보면 한정된 인테리어라는 소리야. 자, 문제는 내가 영상을 처음 올렸을 때만큼 목공사가 만만하지 않아졌다는 거. 요즘 목수의 인건비가 미쳤잖아. 반장이 하루 인건비가 얼마인 줄 아니? 40만 원이야. 이런 미친 인건비를 감수하면서 예전과 똑같은 방법으로 인테리어 하는 것 자체가 로스인 거야. 로스인 건데 이 부분은 내가 준비하는 경량 RC바하고 뭐 도어 세트, 18mm 난주명 체계가 합립되면은 인건비가 좀 비싸지더라도 셋업이 빨라지니까 공사기간 자체를 줄일 수는 있을 거야. 지금 뭐 출시 전 마지막 점검 중이니까 조금만 기다려보자. 아마 이게 출시되면 대부분의 목수들이 매거진 시공에 능숙하지가 않아가지고 초반에 좀 헤매겠지만 기존 방법의 문제를 인지하는 작업자라면 본인을 위해서라도 새로운 방식에 적응하지 않을까 싶어. 자, 이제부터가 본론이야. 오늘의 주제인 페인트인데 먼저 친구들이 좀 알아야 할 건 벤자민 모어가 되었든 뭐 던 에드워드가 되었든 발페인트가 되었건 간에 모두 해외에서 인정받는 최고의 기술력을 가진 회사이고 가격도 저렴하진 않은데 3사에서도 여러 제품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아파트에 쓸만한 최고급 사양들을 살펴보면 벤자민 모어에선 스카퍼X, 던 에드워드에서는 익스퀴짓, 발페인트에서는 V55 이 정도가 거의 동등한 스펙이라고 생각하면 될 텐데 집안에 에그셀광을 쓰라느니 뭐 세팅광을 쓰라느니 뭐 다 헛소리고 번쩍번쩍해서 꼴보기 싫고 인테리어 망치는 지름길이야. 그래서 나는 무광 제품들만 비교해 볼 건데 테스트 영상을 좀 준비했으니까 일단 한번 보자고. 첫 번째는 광도 테스트야. 실제로 보면 극명한데 영상으로 잘 보이려나 모르겠다. 뭐 영상으로 잘 판단이 안 되는 친구들을 위해 부연 설명을 좀 해주자면 광도는 스커펙스 무광이 가장 높고 그 다음이 익스퀴짓 무광, 제일 낮은 건 발페인트 V55인데 뭐 애초에 뭐 스커펙스나 익스퀴짓보다 더 낮은 광도를 만들어 달라고 한 제품이라서 뭐 이게 당연한 결과긴 한데 내가 발페인트의 광도를 줄여달라고 한 이유가 뭘까? 이게 중요하겠지. 그래, 광도가 적을수록 공간이 부드러워 보이고 마감이 예민하지가 않아. 똑같은 퀄리티를 시공했다고 판단했을
했을 때 광도가 적을수록 훨씬 마감이 좋아 보여. 이것들은 내가 아카데미에 계속 걸어둘 생각이니까 3월에 아카데미가 오픈하면은 그때 보러 와. 자, 두 번째는 스크래치 테스트. 뭐 물건을 한번 이제 뭐 때려보자는 건데 집안에서 벽을 때릴 일이 있겠냐마는 재미삼아 한번 보자고. 뭐 사실 이 정도로 때려내면 타일이 되었든 필름이 되었든 어떤 마감재도 못 견디겠지만 스크래치 테스트는 3, 4 모두 훼손이 된다, 뭐 이 정도로 정리하면 될 것 같고, 여기서 중요한 게 보수력인데 이 보수력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니까 좀 이따 집중적으로 다뤄보자고. 자, 세 번째는 커피를 붓고 닦아볼 건데 보통 일반 페인트에 커피가 묻으면 커피 자국이 그대로 남아버리는데 과연 3, 4 제품이 커피 정도의 생활오염에 어느 정도 대응하느냐 한번 살펴보자고. 뭐 3, 4 제품 모두 최고급 제품들이라 커피 정도는 당연히 닦여줘야지. 바로바로 닦아주면 잘 닦이는데 이게 영상에선 잘 안 보이지만 실제로 보면 1분 건조시키고 닦은 곳은 미세하게 자국이 남더라고. 커피가 지워지게 하겠는데 묻으면 바로바로 닦아주자고. 네 번째 영상은 신발로 차거나 밟아보는 영상인데 뭐 집안에서 신발에 채일 일이 얼마나 있겠냐마는 그 정도의 오염성에 얼마나 저항하는가 이걸 보는 거야. 스카펙스가 참 좋긴 하다, 그치? 뭐 익스큐짓이나 발페인트보다 덜 오염된다는 느낌이 확실히 오긴 하지만 결국 일정 수준 이상으로 오염되면 복구가 안 되는 건 다 똑같은 거야. 자,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야. 발자국 정도야 지워지지만 물건으로 때리거나 발로 차면 최고급이고 자시고 일단 페인트인 이상 셋 다 안 지워지는 건데 결국 중요한 건 보수가 얼마나 쉽고 얼마나 티가 덜 났냐인데 다음 영상이 진짜야. 왜 강도가 낮아야 되는지 보여줄게. 자, 이 영상은 마감된 페인트 외에 똑같은 롤러로 부분 무탁질을 건조시켜 본 건데 첫 번째는 발 페인트 V 보시고, 뭐 카메라로는 잘 안 보이지만 실제로 보면 미세하게 좀 티가 나더라고. 두 번째는 익스큐짓 무광이고,
발 페인트보다 확실히 티가 나는 거 보이니? 세 번째는 스커펙스 무광인데 광도가 제일 높으니까 제일 티가 많이 나는 거야. 자, 결론은 3사 제품 모두 무광 타이틀을 가지고 있지만 커피 정도는 다 껴야 되니까 결국 미세하게 광도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 미세한 광도 때문에 보수하면 티가 나게 되고 그 정도의 차이가 공사 비용과 직결되는 부분인데, 이게 결국 무슨 싸움이냐면 누가 더 광도를 낮추면서도 내용물성을 갖출 것인가 하는 싸움이야. 내가 이전 영상에서 한국 시공에는 발 페인트가 맞다고 한 거 기억하니? 자, 한국 페인트 시공은 매끈한 표면으로 만드는 거, 여기에 집중하는데 유럽이나 미국 가면 안 그렇다고. 기본적으로 페인트는 롤러로 붓북 칠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자, 스프레이 시공을 해도 색깔에만 신경 쓰지 뭐가 울퉁불퉁해도 아무도 신경 안 쓴단 말이야. 그게 왜 그런 거라고 생각하니? 인건비야. 유럽이나 미국 작업자의 인건비가 말이야 상상 초월이야. 그쪽 동네에서 페인트로 매끈한 면을 요구한다? 그냥 차 한 대 꼬라박는 거야. 명품 매장이나 최고급 레지던스에서나 시원하게 차 한 대 꼬라박고 매끈한 시공을 했던 건데, 한국에선 매끈한 시공이 기본이지. 우리가 매끈한 표면으로 시공할 수 있었던 건 값싼 인건비 때문이었는데, 지금은 어때? 인건비가 장난이 아니라고. 그러다가 매끈한 표면을 버릴 거야? 그럴 수도 없잖아. 자, 그래서 광도가 중요한 거야. 매끈하게 시공을 하는데 예민하지 않아야 스프레이 EH7에서 딱 끝이 나고, 보수가 간단해야 작업자 한두 명 들어와서 딱 끝난단 말이야. 그래야 공사비가 딱 산정되는 거고, 굴곡이 보여서 혹시 모를 3회칠, 4회칠 하는 비용이나 여러 번 보수할 거 생각해서 공사 비용에 녹여놓은 숨은 비용들이 없어지는 거거든. 자, 비용도 비용인데 인테리어 공사하는 친구들아, 우리한테 제일 중요한 게 뭐야? 공사 시간이지. 할 때 제대로 하고 제대로 했으면 딱 끝나고 집에 가서 쉬는 거 아니야? 난 마감할 때마다 페인트 보수한답시고 밤샌 게 하루 이틀이 아닌데, 너는 어때? 스커펙스가 정말 좋은 페인트라서 울며 겨자 먹기로 시공했던 거지, 너희들 스커펙스 롤러 리터치 가능해? 내가 오랫동안 일해오면서 페인트 리터치에는 또 일가견이 있는데, 스커펙스만큼은 너무 예민해서 손대기가 좀 꺼려지는 거야. 결국 작업자를 불러서 리터치를 보는데, 공사 마감할 때 돌아서면 보이고 돌아서면 보이는 게 페인트야. 몇 번이고 몇 번이고 작업자를 부른다고? 공짜로 해준 작업자가 있어? 무조건 하루 일당인데 비용 감당이 될까? 이제 인건비가 더 비싸질 텐데 어떡하려고 그래? 자, 이번엔 페인트 가격을 좀 다뤄봐야 되는데, 벤자민 무어 스커펙스 무광 19리터 한 통의 가격이 VAT 포함 52만 6천 원, 던 에드워드 이스키즈 무광 19리터 한 통의 가격이 VAT 포함 52만 원, 발페인트 V55가 10리터 한 통의 가격이 VAT 포함 38만 5천 원인데, 스커펙스나 이스키즈는 19리터로 되어 있는데 발페인트는 10리터잖아. 이게 유럽과 미국 간의 유통 방식 차이인데, 던 에드워드하고 벤자민은 미국 회사 제품이고 발페인트는 이탈리아 제품이거든. 자, 미국 제품인 스커펙스나 익스퀴짓 19리터짜리는 물과 혼합되어 있는 제품이고, 이탈리아 제품인 발페인트 V55는 10리터 원액에 물을 섞어서 시공하는 건데, 자, 발페인트 이탈리아 본사 측에선 미국 제품들과 비슷한 면적을 시공할 수 있을 거라고 말하긴 하는데, 내가 여러 시공자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니까 잠만 봐도 20% 정도 모자라지 않나 싶어. 예를 들면 한 20평대 집이다 하면은, 자, 스커펙스나 익스퀴짓은 19리터 한 말에 4리터 2갤런 정도면 안정적일 것 같고, 발페인트는 10리터 2마리여야 안정적이라는 거야. 계산대로 보면 발페인트가 뭐 그닥 싸지 않다, 뭐 이런 결과가 나와. 미안하다. 내가 이건 색상 일치로 나오는 도배지하고 필름에서 어떻게든 한번 많이 해볼게. 이게 원래는 38만 5천 원이 아니라 33만 원이었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원자재 수급 문제가 좀 있었고, 그 페인트에 접착되는 특성을 그 송진, 알지? 그 송진으로 하면 더 친환경이라 뭐 그래가지고, 뭐 그것도 그렇지만 또 무슨 음이온 이거 넣을 거냐, 넣으면 뭐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다. 이게 좀 뭐 기능들이 좀 많이 들어가 있어. 그리고 VOC 같은 것도 스커펙스나 이스퀴즈보다 낮을 거라고 하긴 하던데, 이건 언급하기가 좀 힘든 부분이 있어. 생각해봐. VOC라는 걸 측정하는 곳이 다 다를 거고, 정확한 비교를 하려면 같은 곳에서 같은 컨디션으로 측정을 해야 될 텐데, 기준이 다르니까 언급이 힘든 부분도 있지만, VOC가 1 높아질 때 대체 얼만큼 유해한가라는 근거도 없는 거야. 아무튼 3사 제품 모두 친환경 인정을 받은 제품이라 뭐 써도 문제가 없긴 할 텐데, 이런데 민감한 친구들은 뭐 각자 알아보자고. 자, 이번엔 페인트의 색상. 지난번 영상이 색상 일치였지. 요약하면 페인트 컬러를 선택할 때 도배지하고 가구도하고 필름하고 색상 매칭을 해보고 골라라, 뭐 이런 거였는데, 색상 일치라는 게 일반인들은 물론이고 인테리어 업체들조차도 시행착오 없이는 불가능한 작업이야. 그게 왜 그런 거냐면, 정작 페인트 컬러를 뭐를 보고 고를 건데, 이거? 샘플칩? 글쎄, 샘플칩은 인쇄된 컬러잖아. 실제로 칠하면 똑같은 색이 나올까? 아니, 그냥 비슷한 색깔인 거야. 뿐만 아니라 인간의 눈이 참 신기한 게, 색상을 판단할 때 주변에
벽면의 색상에 영향을 받아. 똑같은 컬러를 벽면에 넓게 칠하는 거하고 샘플러 보는 거하고 완전 다르다는 소리야. 이게 뭔 개똥 같은 소리냐면 너희들 샘플집으로 백날 첫날 컬러를 골라봤자 실제로 벽면에 칠해지면 샘플보다 훨씬 밝아 보인다는 거거든. 끝이 아니야. 샘플집 속에 있는 이 수많은 컬러들은 사실 보여주기식인 거고 실제로 잘 나가는 컬러들은 몇 가지 안 되는 건데 그 잘 나가는 컬러들 중에서 벽집, 필름, 가구도 이런 녀석들이랑 색상 일치를 시키고 나면 사실 고를 수 있는 페인트가 별로 없는 거야. 자, 그럼 이제 어떤 사람들은 오케이, 네가 말한 대로 페인트 넓게 발라보고 거기다가 벽지하고 필름, 가구도 색깔을 맞춰볼게. 뭐 이럴 텐데 그럴 수 있을까? 자, 페인트, 벽지, 필름, 가구도 색상 일치가 되게 샘플들을 아무리 잘 모아도 벽지, 필름, 가구도어는 사실 전부 인쇄된 제품이라는 게 포인트야. 인쇄되는 거. 자, 인쇄 쪽 관계자는 무슨 말인지 알 텐데 매번 인쇄할 때마다 출력되는 컬러들이 똑같을까? 미묘하게 다를걸? 어제 맞춘 색상 일치 제품들이 오늘이 되면 달라지고 내일이 되면 또 달라지는 거야. 이걸 해결하려면 벽지, 필름, 가구 도어들을 인쇄할 때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검수해야 하는데 대한민국이 아직 그런 개념이 없어. 개인이 이걸 조합하다는 건 불가능하다는 소리야. 근데 어찌 보면 당연한 거잖아. 한 공간 안에 들어가는 건데 당연히 세트가 된 제품이 있어야지. 그 당연한 걸 당연하게 한번 만들어 본 건데 이게 그 컬러들이야. 너네 모아연구실이라는 채널 아니? 거기 영상 보면 예쁜 사람 나오잖아. 이분이 미술 작가님이신데 이렇게 발페인트로 세 가지 컬러를 지정해 주셨거든. 먼저 가장 기본이 되는 1072 컬러. 이건 화이트 베이스의 도어와 도배지 필름이 같이 세트로 출시가 될 거고 가장 기본이니까 깨끗한 느낌을 원한다면 이걸 하면 되고 좀 하얘 보일 수 있는데 조명이 들어가면 이런 느낌이고 친구들의 가구가 조합되면 또 이런 느낌이 될 거야. 자, 두 번째는 플랫 베이지 마루와 잘 어울리는 1071 컬러. 이걸 뭐 크림색이라고 해야 될지 베이지색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집안이 뭔가 따뜻해지는데 이건 조명이 너무 노래지면 노르스름해 보일 수가 있는데 뭐 4500K나 5000K 정도 되는 광원이 들어가면 밝고 따뜻한 공간을 연출할 수 있겠더라고. 뭐 이 컬러는 인쇼스타일에서 한 4월경에 출시되는 그 색상 변화, 디밍, 페이드, 페이드아웃이 되는 조명을 설치하면 더 좋은 효과가 생기지 않을까 싶어. 자, 세 번째는 플랫 그레이 마루와 잘 어울리는 1070 컬러. 자, 굉장히 차분하고 세련된 연한 그레이 색상이긴 한데 친구들이 어렴풋이 생각하는 어두운 느낌이 아니야. 그레이가 적당히 섞인 화이트? 뭐 이런 느낌인데 이 정도만 되어도 낮에는 밝고 밤이 되면 상당히 어두워져. 컬러라는 게 이 실외가 아니라 이 실내가 되면은 자연광과 인공광에 의해서 시각과 미묘하게 변한단 말이야. 정리하면 1072, 1071, 1070 이 컬러들 모두 칠하면 밝은 색이야. 화이트 베이스에 물감 한 방울씩 떨어뜨린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이 밝은 느낌들 중에서도 최대한 보색 효과가 없이 자연스럽게 톤이 이어지도록 연출한 건데 친구들이 이걸 쓸 때는 페인트, 도배, 필름, 가구도어 색상을 일치시켜 놓은 제품들로 구성하면 뭐 당연히 효과가 좋겠지만 이 세 가지 녀석들은 전부 밝은 제품이고 서로가 잘 조합되도록 매칭해 놓은 녀석이기 때문에 뭐 1072 베이스에 뭐 1071이나 1070 가구도어를 섞어도 재밌는 연출이 될 거야. 이건 내가 마루 페인트, 도배, 필름, 가구도어가 전부 들어있는 샘플 박스를 만들어 볼게. 자, 이번엔 알록달록 컬러가 들어가거나 어두운 색상을 잘 쓰지 않는 이유를 알아보자. 몇몇 사람들 중에 가만 보면 화이트 인테리어 지겹다, 뭐 화이트가 아닌 인테리어를 좀 하고 싶다, 뭐 이러시는데 A4 용지 같은 흰색은 그 어떤 인테리어 업체도 안 쓴다고. 그 화이트가 사실 화이트도 아니지만 소위 말하는 화이트 인테리어가 인테리어의 기본이 된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야. 자, 많은 사람들이 공간이 밝아서 뭐 더 커 보이기 때문에 그렇다, 뭐 그러는데 틀린 말은 아니야. 아닌데 더 중요한 건 빛의 반사광 때문이야. 우리가 알고 있는 인테리어는 공장에서 찍어내는 제품 같은 게 아니라 아직도 일일이 사람 손으로 만드는 간의 수공업 수준인데 자, 정교하게 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완벽한 마감 표현을 100% 표현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 이 말이 어렵나? 자, 예를 들면 페인트나 벽지로 시공된 면이 공장에서 찍어낸 듯 반듯한 표면이 아니라서 마감된 표면에 미세한 요철이 있거나 정말 살짝 부족한 부분이 생기더라도 연색성이 떨어지는 인공광원에서는 그 부분들이 티가 안 나. 사람 눈으로 인지가 안 되는데 그게 자연광이 되면 말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야. 자연광의 높은 연색성도 문제지만 우리는 허공에서는 이 자연광의 색을 인지할 수 없지. 근데 그 자연광이 뭔가 물체에 부딪혀서 반사가 일어날 때 그 색깔이 뭐로 보여? 그래, 흰색으로 보이는 거야. 화이트 인테리어 위에 흰색 반사광 정도라면 마감된 표면에 미세한 요철들이 티가 나질 않는데 색깔이 알록달록하거나 어두운 마감 표면이 어떻게 되겠니? 난리가 나는 거야. 그래서
어두운 색상을 표현하고 싶을 때는 정교하고 반듯한 타일이나 요철이 조금 있는 프리미엄 라인의 필름을 사용하는 거고, 알록달록한 컬러를 표현하고 싶을 때는 표면이 매끄럽지만 컬러가 잘 표현된 메시코 같은 녀석을 써야 되는 건데, 페인트나 도배로 알록달록한 컬러나 어두운 색상을 표현해버리면 마감 품질을 종잡을 수 없고 아무리 보수에 보수를 해도 안 잡혀. 그럼에도 무조건 페인트가 좋으면 오이코스나 안티코스타코 같은 미장계열 페인트를 시공하면 되는데, 이런 미장계열 페인트들이 너무 비싸고 시공도 어렵지만 보수가 어려워서 관리가 힘들어지는데, 형이 뭐 하는 사람이야? 하이엔드 시공 방식을 그나마 할만한 수준으로 끌어내리고 있잖아. 그렇게 시공하라고 발레나를 가져온 거야. 일반 시공보다는 비싸지만 요철 인지가 어려워서 간단한 리터치도 복구가 되거든. 그러니까 표면이 더 품질이 좋아 보인다는 거야. 자, 이 발레나 색상도 가구도에 맞게끔 두 가지 정도는 색깔을 조색해 놓을 건데, 발레나를 시공할 때 벽면만 시공하는 게 아니라 천장까지 함께 시공하는 거야. 이 천장에 벽지를 하고 벽면에 페인트 하는 것도 사실 로스거든. 근데 우리가 천장에 벽지를 썼던 이유는 페인트로 천장을 마감을 해버리면은 그 마감면이 울퉁불퉁 요철이 다 보이고, 거기다가 저기 크랙 같은 게 가면 보수하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니거든. 자, 나 이 공간 한번 보여줄게. 여기는 아카데미 1기 레벨 2 업체인 디자인시어라는 곳에서 공사한 곳인데, 천장까지 시공되어 있으니까 느낌이 어때? 굉장히 좋지. 벽면이 덜 민감해지니까 사용하는 사람도 부담이 없고 보수가 쉬워. 기존에 이런 벽면 효과를 내려면 시멘트 계열의 자재를 미장하듯 발라서 효과를 주었다면, 발레나는 붓이나 롤러 작업만으로 이런 효과를 낼 수 있고 시공법이 간단하니까 보수도 간단한 거야. 원리만 익히면 아마 일반인도 가능할 텐데, 제 본인이 똥손이다 싶으면 그냥 사람 쓰자. 그게 더 싸게 먹혀. 자, 발레나도 색상 일치 작업을 위해서 가구도나 바닥재에 맞게 새로운 컬러를 조색 중인데, 인쇼 아카데미에 미치광이 연구실이라고 부르는 페인트 조색실이 있거든. 거기서 발페인트의 이제 김 팀장님하고 모아 연구실 임 작가님이 이거다 싶은 게 나올 때까지 강제 구분당하고 있어. 나랑 뭐 우리 친구들은 손 안 대고 코뿔. 자, 마지막으로 페인트 공법 관련 영상에서 30평 주방 거실 기준으로 한 3일 8품 시공이면 된다 한 부분이 있잖아. 그것 때문에 많은 페인트 관계자가 피해 아닌 피해를 입는 것 같은데, 친구들아, 이 작업 속도라는 게 팀마다 다르고 집이 어떻게 생기냐에 따라서 천차만별인데 어떻게 그 기준대로 작업하겠어? 내 기준을 좀 얘기해 주면은, 나는 집이 간결해 보이는 걸 좀 좋아해서 아치 벽면이나 뭐 라운드 형식의 복잡한 벽들이나 파티션 벽면 자체를 계획하지를 않아. 그리고 테파 부분을 채우는 게 핵심인데, 포리포트에 익숙한 작업자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최대한 조인트가 생기지 않도록 계산해서 목공을 하는 거야. 이게 중요한 거야. 자, 이렇게 마감하면 3일 컷이 되는 거고, 테파 부분을 복토하고 얇게 전체 퍼티를 한 번 더 올려줄 거라면 4일 컷이 되는 건데, 전체 퍼티를 올려줄지 말지 결정하는 건 자연광이 많이 들어오느냐 아니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야. 자연광이 많이 들어온 집은 꼭 해주는 게 좋고, 채광이 좋지 않고 로이 유리까지 시공된 집은 굳이 필요가 없는 거니까, 이건 각자 판단하면 될 부분인데, 이거 하나 짚고 가자. 코너비드. 나는 코너 보강을 더 확실히 하고 싶어서 코너비드를 썼던 건데, MDF끼리 만나는데 굳이 코너비드까지 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는 의견이 많아서 접합 부분에 본드 처리만 확실히 해주고 코너비드를 빼봤는데 결과물이 더 좋아지더라고. 코너비드를 할 시간에 다른 곳을 더 섬세하게 잡을 수가 있고 결정적으로 직각 유지가 되기 때문이야. 코너비드를 시공하면은 기존의 그 코너 면보다 아무래도 한 2-3mm 정도 더 튀어나오게 되는데, 코너비드를 빼버리니까 바닥이나 뭐 천장이 만나는 부분이 더 엣지 있어 보이더라고. 자, MDF로 테파 처리하는 친구들은 코너비드 빼고 저희 할랭사로 조인트 걸어주면서 포리포트를 잡아주면 될 것 같고, 테파 속고로 마감하는 친구들은 코너비드를 시공해야 될 텐데, 요즘 더 좋은 제품들이 많더라고. 더는 에드워드 사이트 가니까 이제 아모플렉스 제품 이거 좋더라. 자, 여기까지. 오늘은 페인트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 도움이 되었으려나 모르겠다. 요즘 뭐 자재비, 인건비가 계속 올라서 속상한 친구들이 많을 것 같은데 나도 참 속상하네. 요즘은 도배 공사만 해도 뭐 평당 한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선이고, 페인트 공사를 하려면 250에서 300원 나오더라고. 예쁘게 만드는 것도 만드는 건데 코로나 시작되고 나서 고작 1년 넘는 동안 이렇게 달라져 버리네. 뭐 형이 공법하고 뭐 자재들 수급하면서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싸게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시스템을 만들어 볼 테니까, 인테리어 할 친구들은 딱 반년만 존버하자. 뭐 존버는 언제나 뭐 승리한다잖아. 아무튼 뭐 다 알려줬으니까 마지막 갈게. 안녕. 그리고 다음 편은 인쇼 아카데미에서 연구한 뭐 새로운 화장실 레이아웃인데, 이거 굉장히 예쁘니까 기대하고 있어. 진짜 간다. 안녕.